그 본론 주제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러 방지법은 그제도 말씀하시고 그제도 말씀하시고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에 제가 부족한 대해서 부분. 예, 좀 이게 아니 뭐 이제 사실은 포커스. 여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냥 굉장한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전문가. 그렇죠. 온 국민의 예, 설명충이었어.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독재 정권의 좋은 장점은 하나요.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장이 된다는 것.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네. 느끼는 게 박정희가 그렇게 사람들 죽이고 개지랄을 떨었는데 네. 그때 60, 70년대에 어떻게 그렇게 지식인들이 민주화운동 했을까? 근데 지금 깨달아져. 그죠. 김대중 노무현 때는 민주화운동 얘기를 하면 등신 취급을 받았어요. 네. 내가 여기서 2007년에 네. 민주주의 중요하다 그래갖고 사람이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명박 박근혜 8년 그쵸. 동안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진보하고 있는 거야. 막 다다다다다다. 그쵸. 이게 독재의 장점이구나. 그래서 아는 만큼 힘들다는 말처럼 알게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그저께 제가 이제 우리 망부님하고 통화하면서 오늘 방송에 출연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통화할 때 첫 질문이 이제 어떻게 지내시냐고 하셨을 때 아 정말 힘들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아는 만큼 힘드니까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골간이 완벽하게 이건 무너지는 정도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아마 뭐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용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우선권을 늘 뺏겨요. 용어. 아젠다를 뺏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맨날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가 했던 노동개혁법이라고 해갖고, 4대 노동. 근데 이게 사람들이 노동개혁법, 노동개혁 법안을 반대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야. 아니, 노동법을 개혁해서 노동자 좋게 만들자고 하는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건 노동개혁법이 아니라 노동개악법인 거고 재벌 보호법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 아신 것처럼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 27살, 8살이 될 텐데 그 후에 지금처럼 2년제인 것을 4년제로 늘리게 되면 4년씩 정규직이 못 되고 비정규직 2번만 하면 8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30 중반이 넘어가는데 30 중반을 넘어가서 어떻게 온전한 정규직 직종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평생 비정규직으로만 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그동안 써먹었는데 2년 쓰고 정규직 안 시키기 위해서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숙련된 노동력이 가리킬만 하면 나가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4년씩 부려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에 또 하면서 8년 정도로 또 하겠죠. 그렇게 자꾸 해갖고 이제 한 30년 비정규직이 되면 차라리 나을까? 하여간 이런 식으로 된 게 노동개악법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명칭을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자꾸 언론이 쓰고 뭐가 쓰고 박근혜가 얘기하니까 이게 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테러 방지법. 그러니까 아니 테러를 방지해야 하자는데 이걸 야당이 왜 반대하는 거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칭서부터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 그죠? 국민감시법 그리고 또 독재자 지원법 그리고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강화법. 예? 그리고 새누리 일당 독재 장기 유지법. 이게 이제 사실은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아젠다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상태가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마치 반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박근혜가 뭐 책상을 10번을 때렸다고 하는데 책상을 들고 엎어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죠. 때려 부셔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건데 바로 박근혜가 이런 식으로 이걸 밀어붙이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모든 건 다 기존에 다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거와 유사한 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 10월에 있었던 이른바 보안사.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예. 윤석양 이병이 폭로했던, 양심선언했던. 예. 1990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이 계시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1990년 사건이었구나. 네, 1990년 10월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이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사건과 연계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1990년 10월에 윤석양이라고 하는 당시 외대 학생 운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해갖고 입대하자마자 신병 훈련이 끝난 직후에 보안사에 연행이 됩니다. 이른바 이것이 녹화사업의 연계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가서 윤석양은 학생 운동을 할 당시에 알고 있는 선후배들 그리고 혁명적 노동자 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에 이분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 관련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와 이름과 뭐 신상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뭡니까 프락치 프락치 역할을 하도록 요구를 하거든요. 아, 윤석양한테. 윤석양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실제로 얘기도 해요. 그래서 잡혀가요. 그래서 변장을 시켜갖고 어느 학교 앞에 있는 다방에 가서 야 아무개가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신임을 또 얻게 된 거예요. 보안사에서. 그러니까 예 보안사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임을 얻으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끌려가갖고 그 운동권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다가 나중엔 거기에 반직원처럼 일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모비딕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인데 그러다가 이 윤석양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중 프락치 의혹을 그러니까 의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양이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이제 운동권 학생이 군에 갔다가 보안사에 연행돼서 그리고 거기서 프락치를 강요받는 것을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녹화 사업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녹화 사업이 그거였어요? 예, 이게 사상 전환만 시킨 게 아니라 프락치로 써먹은 거야? 그게 녹화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프락치를 만드는 게 녹화 사업이었어요. 나는 그냥 전향시키는 건 줄 알았지. 아니, 그거 들고 와서 아, 그렇구나. 그렇죠. 불어라. 네가 뭐 했는지 하고 이걸 해야 네가 전향을 한 거죠. 그냥 저는 사상을 전환했습니다가 아니라 자 네가 전향을 했으면 네 빨갱이 동지들을 불어라. 누구냐 해가지고 한 건데 그것을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에 갔던 사람 중에 7명이 의문의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바로 녹화사업 의문사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고대 김두왕이라든지 뭐 한양대 잠깐만 7명? 예, 7명인데 네.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 건 고대 김두왕 총을 맞아서 이제 완전히 뭐 하여간 그런 이런 희생자들이 이제 이른바 녹화사업의 의문사 사건 지금도 밝혀지지 못한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양 이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끌려가서 만약에 끝까지 자기가 부인했다면 그러면 이러한 의문사 사건에 그때 당시에는 흔히 잡아가서 야 너까지 거 하나 죽였다고 누가 의심할 줄 알아? 자살했다고 하면 돼. 총빵 쏘고. 이게 몇 년 사건이에요? 이게 84년서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예. 뭐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용인 외대 남현진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녹화사업 운동권 학생들이 가면 그 다 알아요.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운동권으로 연행됐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유치장이라도 갔다 온 거 그거 다 받아갖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남자 학생 운동권은 군대라고 하는 거에 끌려가갖고 한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육아협에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총무 아버지라고 해서 그 육아협에서 총무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 학생 운동을 하다가 서울대 학생 운동을 하다가 군대에 가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의문의 그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예. 의문의 분신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입대한 지 약 8개월 만에 부대 내에서 분신 자살해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데 그때 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서 어렵게 있었는데 이 아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아들이 걱정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운동권 학생을 좀 뜯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강제 입대시켰구나. 엄마가 이제 하루라도 빨리 군대 입대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병무청까지 가서 입대하는 날짜를 좀 당겨달라고 친척을 찾아가서 병무청 친척한테 부탁을 하고. 어떻게 그 엄마? 그랬는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한 게, 엄마 저는 군대 가면 죽습니다. 녹화사업 피해가 있었다는 걸 아니까 엄마 제가 군대 가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살기 위해서는 군대 가야 돼. 이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아들을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들이 가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엄마의 소원이니까 제가 가는데 오늘이 엄마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8개월 만에 그 아들이 죽었죠. 그게 몇 년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86년? 네. 86년도의 사건이었는데요. 기가 막힌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숨지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서울대, 그러니까 이후에 드러난 사건들이 서울대 출신의 운동권 학생이라고 해갖고 그것이 알려져 갖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통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이 엄마와 아버지는 정말 한이 맺힐 거 아니에요. 믿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진짜로 아들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부대에 소각장이라도 가서 아들이 진짜로 어떻게 죽었는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군인들, 동기들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사망했다고 하는 그 소각장을 가달라고 했는데 일체 아무데도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않으니까 이 엄마가 싸웁니다. 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억울한 의문사를 규명하고 밝혀달라고 하면서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던 중에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 시절에 이 의문사 진상규명이 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어머니가 그 후에 큰 정신적 충격으로, 실어증, 그리고 우울증, 이런 걸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그리고 나서, 90년 2월 어느 날, 실종이 됐어요. 엄마가. 이 어머니가 근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 기억하기에 그날 친척이 누가 집에 와갖고 그 친척하고 술을 한 잔 마시고 피곤해서 누웠더니 아내가 꿈결에, 그러니까 잠결에 알았는데, 아내가 자기한테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자니까 머리에 이렇게 베개를 꺼내서 이렇게 배 주는 거를 느꼈대요. 그리고 이제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없더라.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를 찾기 시작했다. 찾았는데 3일 후에 그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죽음으로 목숨을 끊은 그 어머니가 생전에 아들이 군대 가면 난 죽어요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결국 내가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죄책감으로 이게 이제 녹화 사업의 이제 였던 거고, 그 아버지가 바로 지난 2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그 아버지도 결국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제 제가 그 오마이뉴스에다가 기사도 쓰면서 그 아버지의 추모글도 쓰고 했는데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아들이 지금쯤은 이제 저 세상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부인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아들과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진상규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길거리에서 그 노인네가 한대점 자가면서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만드는 싸움,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법안 만들기 위해서 433일 동안 여의도 길거리에
그 뭐 스티로폴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싸워서 그래서 마침내 이 아들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예, 군대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인정이 됐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명예 졸업장을 예, 수여해서 아버지가 가서 2008년도에 가서 그 졸업장을 받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내에는 민주열사 예, 기념 그 비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다 하시고 마침내 예, 아버님이 예,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녹화사업이었는데 바로 이 윤석열 이게 예. 독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선거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미래가 이런 세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연들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정말 많은데 일단 이 윤석열 이병이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자기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크니까 이것을 결국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락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죄책감이 드니까 자기가 신고해서 보안사가 적발했다고 하는 이른바 혁명적 노동자 동맹이라고 하는 약칭 형노맹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은 조작된 사건이다. 이거를 당시 말지에다가 그 제보를 합니다. 예. 말지에다가 제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게 보도가 나가니까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너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보안사의 계장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제보한 거지. 너 이중 프락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윤석열 씨가 속으로 들통났다라고 위기감을 느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후에 자기에 대한 감시가 결국은 깊어질 거고 자기가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한 후에 보안사에서 컴퓨터 디스켓을 지금 같은 USB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네모나게 생긴 플로피 디스크. 예, 컴퓨터 디스켓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뭐 그때 알아요. 당시 아시는 분 드라마에 아시죠? 나와가지고 요즘 알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거기서 이 보안사가 갖고 있던 그 플로피 디스켓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교대 근무하는 시간에 교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담을 넘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KNCC 인권위원회에 가갖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폭로를 한 겁니다. 예. 그게 윤석열 이병 양심선언 사건이구나.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병이 90년 10월에 거기에 있는 플로피 디스켓을 가지고 탈출해서 그리고 KNCC 인권위원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그 들고 나온 플로피 디스켓이 뭐였냐면 바로 그 국군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는 군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 이런 걸 감시하는 그래서 군대 내에서 군인들에 대한 동정만 파악하는 것이 권한이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런 조사 권한이 없고 수사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보안사가 민간인들을 사찰했던 그 기록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사가 왜 민간인 누구를 사찰한 거죠? 모두 1303명의 그 플로피 디스켓을 갖고 왔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갖고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그 일부를 되는 대로 집어서 갖고 나와갖고 그래서 그걸 컴퓨터에다 넣어갖고 쭉 해봤는데 모두 대상자는 1303명이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단병호 위원장, 최열, 황령운동 만약에 지금 시대였으면 우리 망치 부인님.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주요한 인사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상대로 뭘 했던 거냐? 예. 보안사령부가 사실은 1989년도 3월에 바로 노태우 정부 당시에 노태우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노태우가 예.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고요. 지가 대통령인데? 친위 쿠데타. 자기가 대통령일 때 일으키는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잖아요. 즉 5년 단임의 쿠데타를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신이 바로 그런 친위 쿠데타죠. 자기 임기 중에
다른 정치적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이게 바로 친위 쿠데타인데 노태우 때 바로 그런 친위 쿠데타를 보안사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전두환이 무너졌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나서 88년도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89년도 들어와서 이른바 이 노태우 정권이 흔들흔들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하기도 했고, 뭐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농성도 투쟁도 들어가고 막 하니까 노태우가 자기가 이것을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 반대자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준비했던 게 바로 이 청명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청명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는데, 그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바로 정권의 반대자로 여겼던, 이게 바로 지금의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얘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비상사태. 바로 그때 노태우가 얘기했던 비상사태가 바로 이거였고, 테러방지법 청명작전이다라고 저는 얘기하면, 이게 그냥 연결되는데, 그러면 이 청명작전이 뭐였냐. 잠깐만. 자, 일단 십자가 너무 무리가 오니까 잠깐만 쉬어봐봐. 자, 그러니까, 이 윤석양 이병이 들고 나왔던 1300명의 민간 사찰 명단이 소위 이제 이 노태우가 준비했던 친위 쿠데타 그 당시에 자기의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는데 그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이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와 안보가 흔들리고 위협에 처하게 됐으니,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1303명에 대해서 말씀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김수환 추이영 그리고 이제 단병원 의장, 김근태 위원장, 이수호, 지금 저기 최교진 충남대 교육감 충남교육감, 세종시 교육감이구나. 이런 분들이 지금의 이제 지금 우리 사회 주역으로 있는 분들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30, 40대 청년 그룹에 있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다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해서 이분들에 대한 주소를 확인하고 집에 대한 구조, 이 집에 대한 구조까지 다 그려놓고, 그리고 당시에는 아파트보다 개인주택이 있었잖아요. 예상 도주로, 그리고 예상 은신처, 그리고 은신할 경우에 누가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예상자, 심지어는 담의 높이까지도 측정해서. 이게 들고 나온 게 이 내용. 그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윤석열 이 얘기가 좀 유명해. 여기 어디 방송에서 얘기한 거 있어요? 지금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에 나왔다는데 이 내용 어디서 얘기했어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고, 아는 분은 알겠죠, 얘기가.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청명작전인데, 자, 그렇게 한 거를 지금 박근혜가 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이름하는 이거. 자,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감청하고, 그리고 계좌 추적하고, 그리고 아무런 없이 대통령 승인 한마디로 모든 걸 한다? 그때 뭐였습니까? 노태우의 친위 쿠데타, 대통령의 승인, 즉 쿠데타요. 아니, 여기 계엄령이에요. 계엄령이 바로 대통령의 승인이에요. 대통령이 승인하는 게, 대통령이 승인하지 국회가 승인합니까? 여기 계엄령? 그러면은 국회 해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진짜로 하려고 했던 그거다. 아니 근데 오늘 우리 집에 오기로 이제 화요일날 갑자기 전화를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 원래는 이걸 안 하려고 그랬죠. 다른 거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아니,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갖고.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늘. 저는 이제 요쪽으로 이제. 그냥 이게 툭 건드려도 이게 나온 거구나. 아니, 머릿속 어딘가 창고에 있는데 그 문을 이제 열면. 자, 자주가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테러방지법이 뭐냐. 테러방지법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감시법이다. 그럼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국민 감시할 수 있지. 난 떳떳해. 나는 바람도 안 폈고, 나는 어디 숨길 거 없어. 나는 이상한 거 쓴 적도 없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감시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 얘네들이 민간 사찰한다는 얘기는 그런 식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지금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던 청명작전이라고 하는 83년도 3월에 보안사가 그 해서는 안 될 비밀 공작으로 이걸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이런 법으로 그래서 실제로 무슨 비상사태 아까 전에 방송 말씀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외국 나가고 예 책임자가 나가고 심지어는 대테러 작전 대테러 대책회의에 그 의장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모르고 자기인지도 모르고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경엔 도대체 누가 위협이냐? 이거는 지금 박근혜는 자기 혼자 위협하고 자기 혼자 전쟁 놀이하는 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사드 배치를 얘기하다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하니까 지네들끼리 합의하니까 우린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런 필요 없는 걸로 또 해버리고 이거는요 외교 참사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호구에서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전 세계 영구가 됐어요. 전 세계 영구가 되고 뭐냐 쟤네는 지네들끼리 알아서 자 이 얘기를 그러면 더 정리를 해보면 청명작전에 대해서 자 그래서 1303명을 민간 사찰했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시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러면 1980년도에 89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니 1980년에 예. 그 5.18 항쟁 그쵸, 일어나기 그쵸. 직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랑 전부 다 가택연금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일부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른바 예비검속 아시죠? 6.25 전쟁 때 예비검속이라고 해갖고서는 그때 당시에 뭡니까?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나왔던 장면. 예. 제가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왜 예비검속으로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그때 당시에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내가 그 과거에 공산주의 뭐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반성하고 이제 사상을 전향했습니다라고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을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에 담아주고 걔네들을 골라서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보도연맹으로 들어오면 상으로 보리쌀을 준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고 할머니, 어머니한테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나오는 영화배우 이윤주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보리쌀 그러니까 두대박을 준다고 하길래 그거 받으려고 사실은 나는 이념이고 사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보도연맹으로 가입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전쟁 딱 나니까 그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게 이게 바로 예비검속이었거든요. 그리고 4.3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건데 바로 이 청명작전이 그런 예비검속 차원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순간, 친위 쿠데타 일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 일거에 가서 잡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갈 건지에 대한 예비 도주로도 다 미리 자기네들이 확보해 놓고 담 높이까지 다 측정해 갖고 이 사람이 담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했던 건데 이걸 이제 윤석열 이명이 갖고 나와 갖고 폭로한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구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저는 그때 막 떠든 건 알았는데 어린 그쵸. 시절에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근데 우리 맨날 학생운동에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건이구나. 예. 그래서 야 오늘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가 막 온몸이 막 그게 이제 이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윤석열 이병은 도망을 갑니다. 이제 탈영죄를 적용해요. 그래서 체포되죠. 체포가 돼서 징역 2년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감옥을 갔는데 자 이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사건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크게 터지면서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이 문제 가지고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보안사의 이러한 행위, 1303명을 갖다가 예비검속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퇴진해라. 노태우 퇴진하고 보안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뭐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투쟁을 선언을 해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였고 민주사회에 대해서 도전이다. 그래가지고 단식투쟁을 선언하니까 이때가 이제 10월 8일이었거든요. 10월 8일 날 이 폭로를 하면서 그러니까 10월 8일 날 했는데 이때 이제 뭐를 했냐. 노태우가
큰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영화에서 많이 보시는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 이것 때문에 선포가 된 거예요. 사실은. 10월 8일 날 갑자기 조폭들 잡아들였던? 관심을 쫙 돌리기 위해서 10월 8일 날 이 사건 딱 터지고 DJ가 단식 선언 딱 선포하고 이러니까 10월 13일 날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모든 조폭들을 다 잡아들이겠다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막, 그러니까 막 뭐 야근이파 맨날 뉴스에 그 범죄와의 전쟁 도배하고. 예,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91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 뭐 91년도에 강경대 치사 사건 때,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했을 때 관심을 돌린 것도 바로 지방선거를 안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거를 도입해서 91년도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 갑자기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했던 건데, 자, 이게 이제 바로 이 사건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수습이 어떻게 됐느냐, 수습 국면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 중요한 역사적 그 전환이 있었어요. 이 윤석열 입영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뭐가 큰 역사적 계기가 있었냐면 바로 국군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 이 보안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악명을 떨친 조직이죠. 중앙정보부가 유신정부 하에서 악명을 떨친 것이라면, 그러면 보안사는 80년 전두환 정권을 지탱해준 힘입니다. 안기부가 아니고. 그게 이제 그 보안사가 실제로는 안기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바꾼 거잖아요. 보안사가 사실은 자기가 그때 당시에 보안사령관 할 때 유신 사건이 터졌던 거고요. 녹화 사업을 도입해 갖고 사회를 장악한 것도 보안사가 이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전두환이가요, 보안사 요원들을 맨날 불러서 청와대에서 만찬하면서 당신네들이 우리의 이거다. 그러니까 안기부는 그죠. 뭐 겉으로 드러난 외곽 조직이면 실제 핵심의 보안사였구만. 저기 중앙정보부의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면서요, 전두환은 중정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안기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안사를 중심으로 자기 힘을 썼던 거죠. 예, 중앙정보부가 그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꿔버리면서 실제로는 그 조직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친위 조직은 보안사로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후임도 노태우가 보안사령관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사가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군부독재의 핵심이었구만. 군부독재, 그러니까 군부독재라고 얘기한 거죠. 군인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안사를 정점으로 했던 거고, 전두환은 자신의 동생인 전경환을 시켜서 경찰대 출신이었던 전경환이 그래서 전경환이 자기 동생한테는 경찰을 장악하게 했고 자기는 보안사를 장악하게 해서 전두환을 그래서 군부 독재라고 하면서 경찰 독재라고 얘기했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을 지탱했던 힘이었는데, 그러한 그 국군 보안사령부가 이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지금의 기무사. 국군 기무사령부로. 그래서 보안사령부가 이 폭로로 인해서 보안사가 이제 이른바 이제 해경 해체처럼 예, 그 국군 기무사령부로 바뀌고, 그러면서 예, 약칭 기무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일체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을 사찰할 수 없도록 제도화됐고 선언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일체 민간인 사찰을 못하도록 해놨는데 완전히 그걸 됐는데, 지금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려는 거다. 그런 거고, 두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조직이 얼마큼 그러면 정말 핍박을 받았냐. 그때 당시에 보안사령관은 별 3세 3스타 중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별 2개 소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무사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별 3짜리 조직이 별 2로 가면요, 별 3짜리 조직이 와갖고 니네 뭐야 하면은 깨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큰 조직은 당연히 대장의 급도 높아야 되는데, 이걸 별 2로 내려준 사건. 이게 바로 보안사 윤석열 입영 폭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게. 예. 옛날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게 심장이 쫄깃하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시죠? 나도 처음 듣는데 이렇게 자세히 얘기 좀 처음 들어요.
지금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시죠? 손.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시죠? 예. 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 봤어. 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4,900분께, 4,900명이 시청하고 있는데 추천 3,900명이야. 1,000명 누구야? 너네 보안사야? 기무사야? 국정원이야? 4,900명이 시청하면서 말이에요. 4,970명이 저기 시청하면서 추천은 지금 1,000명이 안 했어. 너네 정체가 뭐야? 예, 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와, 진짜. 추천을 정말 많이 해주십시오. 예. 추천은 공짜입니다. 네. 예. 이 막 소름이 막 끼쳐. 야. 자, 그래서.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박근혜가 3년 전에 대통령 취임하게 된, 그때 부정선거 누가 했습니까? 국정원이 했죠. 사실은 이게 보안사가 했던 것만큼 절대 이게 뒤처지지 않는 정말 큰 범죄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전부 다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갖고 투표권으로 해갖고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테러방조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상 뭐냐면 이게 정답이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정원이 결정한다예요. 그렇지. 국정원이 결정한다. 지난번 선거가 바로 국정원이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 공작을 통해서 엄청난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군사이버사령부가 엄청난 개입을 했고,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애국교육이라고 뭡니까? 무슨 애국교육인가 무슨 정신교육인가 해갖고 그걸로 사실상 여당 지지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그런 선거운동을 했고,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김직원이라고 하는, 김하영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그러한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진 그들이 나서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밝혀내야 될 경찰이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선거 투표일 3일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된 바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모든 권력기관이 다 나서서 이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했고 거짓말로 만든 사건. 이게 지난 대선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게 노태우 정권을 우리가 군부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권 하에서도 보안사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들통나니까 기구의 명칭을 바꿨고, 그리고 거기 있는 대장 사령관의 직급을 별셋에서 둘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일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정보원 이름 바꿨습니까? 그대로예요. 그리고 국정원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직원들 전부 다 그대로 있어요. 예,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기소유예 처분을 안 했어요. 그냥 검사 단계에서 검사 기소유예로 처리를 했어요. 뭐라고 기소유예 명분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혹시? 국정원 원장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 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랐던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청부살인업자는 그리고 처벌 못하는 거죠. 조직폭력배들, 그 조직구성상 조직폭력배들 어떻게 처벌을 해요? 만약 그 논리로 한다면 조직 구성상 내린 명령, 대장이 내린 명령을 어떻게 조직원이, 그거 됩니까? 말이? 이거는요, 국가정보원이 깡패 조직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처벌해야 되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거 그냥 넘어갔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런 조직에게 지금 엄청난 완장을 씌워준다는 게 바로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잘못한 조직, 정말 지금도 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원세훈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 망부님에 대한 좌익 교수님 이런 놈들에 대한 처벌도 끝나지 않았고, 그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놈들에게 이 권한을 준다. 이건요 제2, 제3의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국가정보원이 대통령도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감청이니 무슨 뭐 계좌 추적이니 이런 거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그것이 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원세훈이라도 처벌을 받았던 건데, 이제는요 그 모든 행위가 다 이 사람이 의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이 지금 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일이다. 예, 그래서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러 방지법에 추구하는 사회, 즉 박근혜가 왜 이렇게 테러 방지법에 목을 매나, 박근혜가 살았고 그 돌아가고 싶은 시대의 상황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짚어보는 일부를 가졌습니다.